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반도체 밥도를 이어받아 제약바이오가 시세를 강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데요. 시장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단기간에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 국면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조정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거침없는 상승세였죠. 상승이죠. 네. 9월, 10월 두 달 동안 다이렉트로 4,200선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좀 등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월 초부터 시장이 좀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는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4,200선을 다시 넘어서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인가, 4,300, 4,400 갈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과열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금 PBR 그리고 가격 부담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12월 초 중반까지는 좀 과열 해소,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까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최근 조정의 하나의 축이었던 AI 버블에 대한 논란을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가 얼만큼 불식시켜 줄 수 있을지. 그런데 최근 몇 분기 동안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실적 발표 전후로는 좀 등락을 보였다는 점들이 조금은 경계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12월 10일 날 있을 FOMC 회의입니다. 그때 연준의 점도표, 경제 전망, 물가 전망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지나면서 시장은 좀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좀 기간 조정, 일부 가격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FOMC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하락세는 낙폭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 지수를 두고 밴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뭐 6,000피, 7,500까지 제시가 네. 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코스피 밴드 상단 어디까지 잡고 계십니까? 연말까지는 4,300선을 넘어서긴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4,300을 넘기기 어렵다. 네. 근데 저희는 내년에는 시장 레벨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수 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보고 있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올해 코스피 저점이 2,280이었습니다. 근데 4,200 거의 2,000포인트가 올랐죠. 2,000에서 4,000을 올라오려면은 100%가 올라야 되겠지만 4,000에서 6,000을 가는 거는 50%만 올라가도 되겠죠.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된다면 내년에는 상단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열어놓고 바라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시장을 좀 과열을 시키고 그리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거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3,700선까지는 조금은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700선이라고 한다면 12개월 선행 PER 10배입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요. 8월 달만 하더라도 8월 말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3,000포인트였는데 최근 반도체 이익이 급격히 거의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3,74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죠.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된다면 뭐 짧게 보면 좀 조정이 깊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일부 가격 조정을 동반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에 물량을 던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것도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게 10월, 11월이거든요. 네. 근데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외국인이 현물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가운데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5조 9천억을 이미 매도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과격한 매도가 나왔죠. 딱 한 주 만에 7조 3천억을 쏟아내면서 환율을 좀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라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두 달 동안 12조 이상 산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물 소화 과정,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진 데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라 보고 있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 1,470원을 넘나드는 이 수준이 고점권에 근접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조금 식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왜 11월 달부터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를 했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했죠. AI 버블이다, 금리 인하 기대 후퇴다, 뭐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좀 경기가 불안정해질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격적으로 놓고 본다면 11월 초에 코스피가 4,220을 넘나들 때 달러 기준 코스피도 역사적 고점에 도달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미 선물 매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지해놨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급격히 쏟아졌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 급락세는 얼단락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의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 수급 변화, 특히 선물 시장의 수급 변화를 보시면은 단기적인 외국인 스탠스를 조금 더 가늠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체크해 주셨는데 추세적인 이탈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코스닥 키 맞추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라일릴리와의 계약 소식과 함께 ABL 바이오가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요. 지금도 살펴보시면 28%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 상승의 연속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부장님.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어요. 못 갔죠. 못 갔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저희도 뭐 주간 전망이나 11월 전망을 통해서 인터넷, 제약바이오 내수주가 좀 이쪽으로 수년배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키 맞추기 흐름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고, 이 이후 흐름들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10일 날 FMC를 통해서, 그리고 금통위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지금 코스피 한국 국고 채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하향 안정화되게 된다면 최근과 같은 급등세가 좀 진정된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재밌는 거는 11월 초에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세게 상승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산업정책, 특히 예산안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 전체 예산은 8.1% 늘어나는데 R&D 투자 예산이 19.3%,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이 14.7%가 늘어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예산이 증액된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 예산이 주요 산업들로 배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코스닥, 그리고 그동안 눌렸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인터넷 쪽들이 조금은 키 맞추기 장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제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속해서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를 봤다면 또 2차 전지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확보에 7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좀 바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중심으로 가장 큰 모멘텀은 ESS 쪽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될 텐데, 일단은 2차 전지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까요? 일단은 2차 전지는 뭐 올해 저점을 확인하고 조금씩 올라오다가 최근 좀 빠르게 올라왔었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상승은 아마도 중국발 변수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감산을 하면서 특히 CATL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1차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은 AI 확산, AI 투자 확대,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ESS 모멘텀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중전에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을 보면은 생산 그리고 수출보다는 내수 확대, 소비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렇게 된다면 감산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유럽과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과 금리 인하를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쯤에는 중국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I 산업들의 성장성과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확장성, 그리고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 과정 등락은 좀 있긴 하지만 이때를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지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를 비중 확대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광군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 소비 관련주, 특히나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셧다운이 장기화됐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연말 소비 시즌 매출에 대한 기대가 좀 아직까지 높지 않거든요. 많이 낮죠, 지금. 예, 네. 지금 지금 미국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것은 올해 11월, 12월 연말 소비 시즌 동안의 기업들, 소매업체들의 매출액 전망이 2.7에서 3.7 증가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낮은 거고, 작년에도 굉장히 낮은 2.5% 전후였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올해 1인당 소비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가 나와봐야 좀 알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 소비 심리도 좀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도 너무 크게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중국, 유럽 이런 글로벌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되게 된다면 좋아질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소비 기대, 그리고 중국 강군제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자. 다만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수출주, 내수주 중에서도 수출주로 변신한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변동성 확대를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 다만 수출 비중이 높은 내수주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높은 내수주에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래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네. 그동안 주춤했던 금융, 지주 이쪽도 힘을 내주는 양상입니다. 이 상법 개정 결국에 정책 모멘텀이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지주사나 금융증권주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네. 배당락 전후로 해서는 좀 변동성이 있겠죠.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내년에도 금융, 특히 은행과 증권 그리고 지주사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막연한 정책 기대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점에 있어서 기업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 볼 수 있겠지만, 배당락 전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까지는 들고 와야 되겠죠. 배당락 전후 좀 등락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금융, 지주사 긍정적이긴 한데 네. 좀 기업별로 선별해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이 되겠죠. 자사주 소각에 집중해서 보되 배당락 전후로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질문을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살짝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반도체주 전략도 세워주시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성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 확산된다라는 기대, 그리고 제스낭이 한국으로 와서 26만 장씩 GPU를 공급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좀 등락 과정, 숨고르기 과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막 뛰어들고 막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비중을 점차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싸게 잡으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자. 좋은 건 맞고 내년에도 2026년에도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긴 할 텐데 지금 당장 뛰어들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11월장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11월장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반등하고 있습니다. 급락했다가 반등을 네. 하고 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처럼 반등할 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뭐 등락이 있을 때 점차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라 변동성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모아가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잘 싸게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이런 상승 흐름들을 좀 즐기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코스피가 4,100을 넘었어 하고 해서 막 조바심 내시기보다는 포모가 올 수 있죠. 네. 조금만 기다리시고 여유를 갖고 계신다면 아마 좀 더 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사고 그리고 밀리고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점점 더 많이 늘려가는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지금 따라가서 사는 전략보다는 평단가도 낮고 물량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11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추격 매수를 하다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FRCC 리서치부 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